이어서 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화된 텍스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화된 텍스트 데이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코드 쪽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전문화된 텍스트 데이터고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특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국어 데이터, 다국어 텍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은 이제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뭐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데이터들은 다국어 코퍼스를 통합하면 향상할 수가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학습 중에 이 전위 학습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요. 어떤 사물을 인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사과라는 사물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도 저거 맛있겠다 이런 거가 일단 빨갛게 익었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탱탱하게 그죠? 이제 과일에 해당하는 거가 싱싱해 보여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도 어, 한국 사람이 느끼는 것도 외국 분들이 느끼는 것도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죠. 야구에 해당하는 선수들, 야구 선수들은 이제 골프도 잘 친다. 이게 이제 전이학습. 왜냐하면은 둘 다 휘두르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구 선수인데 만약에 야구 배트가 부러져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골프 채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두 개가 다, 그죠? 뭐 능력 배양하는데 좋은 영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전이 학습이죠. 얘도 동일하게요. 이 다국어 코퍼스 통합을 하면은 기존에 한국어로만 들어가 있던 이런 이 표현들이 있었을 건데 외국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조금 더 풍성하게 통합하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신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의 대상의 언어, 말뭉치를 미세 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에 해당하는 게, 뭐 영어로는 파인 튜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신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제 머신이, 이거, 이제, 기존 버전에서 업돼가지고 신규적인 어떤 거가 추가가 됐어.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된 걸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야.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일부분에 해당한 거 이거는 이게보다 이게 좋아 이렇게 해서 좀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명치를 파인 튜닝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건 번역에 해당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문장이 이 기계 쪽에서 번역이 됐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나 혹은 디벨 혹은 파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 문장을 줬는데 혹은 뭐 한국 문장을 줬는데 영어로 바꾼 걸 보니까 그 표현보다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약간 바꾸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의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가 나왔을 때는 이 사용자가 일부를 살짝 수정을 해주더라. 자, 수정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적인 텍스트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과학에 해당하는 지식은 일반인들 혹은 이제 개발자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또 이제 그 예전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 뭐 책에 해당하는 거, 그게 예전에는 맞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지금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파인 튜닝을 좀 해주면 어떻게 된다?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자료들도 옛날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챗GPT다. 그죠? 이것도 2월 달, 제가 이제 챗GPT 공부를 2월 달부터 했는데, 챗GPT 공부에 해당하는 2월 달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예전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수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고쳐야 되겠죠. 이게 뭐 과학적인 테스트 혹은 뭐다? 뭐 우리처럼 이제 기술적인 텍스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논문에 해당하는 거, 최신 논문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더 하실 수 있더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LMM에 해당하는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어지는 게 코드 쪽이네요. 그래서 코드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서 합성 품질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을 시키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코드 쪽에 해당하는 거 로또 프로그램을 짜는 거가 있다고 합시다. 로또 프로그램 짜는 게 있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문법으로 짜져 있는 거를 베스트라고 쳤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함수형으로 혹은 람다식으로 이런 식으로 짜는 거가 조금 더 그 속도 개선에 좋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합성 품질이 향상이 되더라. 기존에서 어떤 부분의 코드를 잠깐 더 바꿨어요. 혹은 뭐 변수명의 네이밍을 바꿨어요. 혹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코드를 짧게 했어요.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존 코드에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코드에 해당하는 가독성 혹은 코드의 속도 이런 거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예들이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스택 오버플로어에 해당하는 거 프로그래밍 질문 커뮤니티 그다음에 GitHub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뭐요? 히스토리 관리가 돼요. 히스토리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 코드에서 이제 바뀐 코드에 해당하는 거가 그걸 왜 바꿨는지 이런 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혹은 버그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GitHub에다가 코드 공유를 함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코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죠 서비스.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를 다 머신이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뭐 때문에 이게 이제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신이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게 가장 잘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돌려보면은 기존에 만약에 10초 걸렸던 거가 바뀐 코드가 5초 걸리더라. 속도 개선 됐구나. 이런 것들을 자동 인지를 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다? LMM의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자, 4-1전의 마지막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훈련, 코퍼스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가 있으면 그죠? 시끄럽고 중복되고 관련 없고 잠재적으로 제거되는 항목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끄럽고 중복되고 이제 중복에 해당하는 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죠. 중복이 되다 보면은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데이터와 동일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B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관련성 없고 잠재적으로 제거돼야 되는 항목 어떤 우리가 이제 LMM에 해당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제 그 초전도체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관련성이 없죠. 그런 것들 제거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도 해결을 해야 뭐다? LMM에 해당하는 성능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 이거 뭐 크롤링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로우 코퍼스에 해당하는 거를 퀄리티 필터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거기에 중복도 제거하고 뭐 개인적인 이런 그 개인정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좀 제거를 하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단어 단위로 자르든 뭐 의미 단위로 자르든 그런 것들 이제 토커나이저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자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관련된 주제만 어떻게 보면 가방으로 보시면 되겠죠.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지? 레디 투 프리트레인드. 그래서 이제 로우 데이터 갖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LMM의 어떤 도메인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뭐예요? 전처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이고 있네요. LMM에 해당한 전처리 과정.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자 기반, 경험적 기반, 뭐 이런, 그 것들이 고품질 기반으로 이제 선택 분류가 훈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를 전송하고 이걸 활용해서 품질 낮은 걸 식별하고 필터링 하더라. 그래서 분류를 시키더라. 그죠? 텍스트 원본 로우 데이터가 있었고 로우 데이터에서 품질 낮은 거를 그죠?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필터링 제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인 예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해당하는 요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에서 이제 긍정적인 뭐 인스턴스 행위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긍정적인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것들은 샘플 후보로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집단에서 샘플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단어들이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하면은 해시태그지 거기에 어떤 단어를 붙여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걔네랑 동일하게요. 어떤 도메인이다. 만약에 이제 LM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파인 튜닝 이런 것들이 어떤 그 LMM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샘플 후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사례로 측정하고 점수를 예측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검색을 한다. DB에서 검색할 때에 어떤 거가 잘 나오게끔 하는 프롬프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돼서 안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지 쪽에 프롬프팅 같은 걸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나올 때는 부정 프롬프트에다가 집어넣죠. 그죠? 그런 것들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수를 뭔가가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잘 나왔으면은 그죠? 좋아요를 주고 원하는 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빠요, 그죠? 이런 것들 주면서 라벨링 작업을 해주면 해줄수록 스코어링, 그죠? 그런 그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방언에 해당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방언으로 된 고품질 데이터를 의도치 않게 만약에 제거를 했다. 구어체, 사회학적 언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편향을 초래를 하더라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 로우 데이터가 방언도 있고 표준어도 있어요. 근데 방언에 해당하는 걸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학습에 해당하는 거를 뭐만 하죠? 표준어만 하게 되죠. 그럼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말뭉치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예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어로 편향된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편향된 모델에 어떤 방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1도 못 맞추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MM에 해당하는 성능이 떨어지더라.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뭐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에 해당하는 이 구어체로 이 챗GPT한테 물어볼 건데 뭐 대구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방 사람들이 지방어에 해당하는 걸로 물어봤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죠?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접근 방식에 대한 건 경험적인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거가 이제 경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이제 설계된 규칙 세트는 언어 기반 필터링. 그래서 특정 언어에 따라서 필터를 건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잘 나오는 거는 그죠? 잘 나오는 그 어떤 이 프롬프팅 그다음에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거의 프롬프팅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필터링이죠. 그래서 언어마다 어떤 선호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미지 프롬프팅에 해당하는 걸 했을 때 4K다 혹은요 뭐 이제 시네마틱 그 영상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 뽑아내는 혹은 뭐 애니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웃풋을 잘 나오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내가 경험에 따라서 8K를 쓰니까는 이쁜 데이터들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 기반 필터링 뭐 그런 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항목 기반 필터링 이 안경에 해당하는 거, 선글라스에 해당하는 거를요, 뭐, 큰 걸로, 혹은 뭐,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의 개미로, 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정 항목 기반이다. 측정에 해당하는 거는 뭔가가 이제, 그 측정의
해당하는 거가 어떤 거를 뭐 센티미터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측정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당혹감 같은 텍스트를 사용해서 감지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제거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문장을 딱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봤겠지만 챗GPT한테 어떤 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쭉 주는데요. 뭔가 문장이 어색하거나 뭔가 이 문장은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설명을 잘했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를 누르거나 혹은 거기에 라벨링을 통해서 이거는 이런 답변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를 주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당혹감에 대한 텍스트를 제거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막 했을 때 그 질문에 해당하는 거가 좀 별로다 하면은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더라. 그 제거를 함에 의해서 이제 LMM 성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 기반 필터링이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뭐 LMM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는 프리트레인드 이런 거가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필터링을 하자. 한마디로 DB에서 DB 안에 데이터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 기반에 해당하는 거 아시는 것처럼 뭐다? 자주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거를 키워드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면은 금방금방 그 DB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낮은 데이터들은 제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특정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만 띡 이제 올라오면 그 키워드가 집어넣었을 때 금방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기관이다. 그래서 구두점 분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장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만약에 느낌표 혹은 쉼표 혹은 점 뭐 이런 것들이 구두점이죠. 예,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말이고 이런 인사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호 대 단어의 비율 안녕하세요 느낌표 이런 거가 이 단어이면서 안녕이 단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기호에 대한 게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가 있더라.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문장 그 안에 이런 점이라든지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 기반의 필터링 문장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통계 기반에 해당하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적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기반 필터링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키워드 세트를 기반으로 HTML 같은 텍스트에 시끄럽거나 유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 이게 이제 HTML의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코드에 대한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키워드니까 H1 태그 혹은 그 타이틀 태그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이 문장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런 텍스트를 뽑아올 때 약간의 이제 방해 요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 그죠?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품질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내려가셔서 이제 중복을 제거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처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잘 하셔야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 가능한 중복을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만약에 좋은 거가 들어왔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글 파일을 지금 레포트로 썼어요. 레포트 썼는데 내가 다른 친구들의 레포트를 보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내 이 그 레포트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바꿔낼 수 있겠죠. 그치?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성능을 좋게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에 대한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음,
이 데이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식별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얘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약간의 편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제거를 하고 모델링 하는 게, 그죠? 학습을 하는 게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토큰화,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이제 단어나 혹은 품사 단위로 자르는 이런 것들을 토큰화라고 하죠. 그래서 토큰화에 해당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좀 더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에모라든지 뭐 CNN 워드 인코더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동해서, 그죠? 전통적인 LML 이런 것들 연동해서 모델 뭐라나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형화된 어떤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다음 바이트 단위로 하자. 바이트 단위로 하는 게 일단은 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기호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기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모든 언어에서 거의 대부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애들이고요. 이 여러 가지 언어들, 한국어, 뭐 영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단어가, 그죠? 공통이 되죠. 만약에 사과다. 우리나라는 사과고 미국은 애플, 그다음에 뭐 일본은 일본어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거를 뭐다? 애플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공용화를 해버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바이트 단위의, 그죠? 이 저장 요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뭐에 좋다? 이제 읽고 쓰기에 해당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입력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더 빨라지고 그 빨라진 거에 따라서 결과도 당연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반복되는 결합 코퍼스, 빨간 사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뭐 빨간 거 사과는 이제 빨간색도 있고 파란 그 부사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초록색도 있죠. 그래서 연속된 두 개의 토큰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는 사과 앞에 올 수 있는 거가 이제 한정이 돼 있죠. 한정이 돼 있고 그 한정이 돼 있는 것 중에 미리 이거 뭐가 올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인접한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빈도가 그죠? 이제 그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다? 이 검색의 결과들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뭐 워드피스라고 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역사에 해당하는 것부터 조금 나오면서 이제 그 두 단어에 해당하는 거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뭐 허깅 페이스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단어 발생 곱을, 그죠? 가지고서 코퍼스 한 쌍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빠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해당하는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검색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더라. 한마디로 입력되는 거에 이 언어 문장에 해당하는 이해력이 좀 빨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유니그램 토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단어들을 잘라가지고 빠르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자원에 해당하는 거가 잘 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제 CPU야, 그다음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코퍼스에 해당하는 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은 좋더라 이런 얘기들. 이제 의미론적인 얘기들이 만약에 잘 되어 있더라, 그치?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식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또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니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에 해당하는 게 많으면은 좋더라 이런 얘기들. 앞에서 이제 이 양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이 높은 게 좋더라. 그죠? 중복된 데이터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더라. 그죠? 중복된 데이터가 만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과라는 거를, 그죠? 예를 들면은 사과에라는 거를 만약에 사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과일의 사과인지 혹은 미안합니다의 사과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가 이 사용자가 어떤 걸 물어보는 거지라고 하는 거를 약간의 생각을 하는 딜레이 시간이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물을 내보낸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과일 사과로 이제 결과를 내보냈는데 이제 유저가 원하는 거는 사과, 그죠? 미안합니다의 사과였어요. 그러면 시간에 해당하는 거가 당연히 더 그죠? 끌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복제 데이터의 이중 강화가 뭐 발생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터링 된 거랑 안 된 거, 이제 정리가 된 거 안 된 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리가 된 거와 정리가 안 된 거에 그죠? 각각이 동일한 뭔가가 데이터가 있더라. 그러면은 어, 둘 중에 어떤 거를 지워야 될지,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둘 중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를 사용자가, 만약에 사과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걸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필터링 한 데이터가 맞는 거지, 필터링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가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요? 과감하게 이중 강화, 둘 다 제거, 드랍을 해버리고, 신규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이 부분의 도메인의 최강자야. 그치? 그러면 사과에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과일의 사과야. 이런 식으로 아예 좀 정해주는 거죠. 정해주면 조금 더 예, 그 유저에 따른 결과물을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는 성능이 정화가 되지만 중복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런 이중 강화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유저가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성능 강화를 시켜줄 수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냅두시면은 항상 뭐요?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LMM의 성능이 좋지 않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11시 32분이에요. 11시 32분인데, 우리가 지금 10시 반에 시작했죠. 1시간 정도 한 것 같고, 병용님이 5장을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4-2절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좀 끝나고, 여기서부터 또 지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해를 좀 많이 하고요. 많이 한 상태로 또 다음에 이제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때 약간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좀 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3분 정도만 병유님 준비하고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병유님 노션 준비해 주셨고요. 저는 공유를 풀겠습니다. 그리고요. 병유님이 공유 걸어 주시고 요거 지금 연결 안 되어 있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공유 권한을 안 들으셨어요. 네, 일단 제 노션 링크 올린 거는 논문 2차, 저희 모듈 앱 네, 논문 노션이고요. 네, 여기에서 5장 정리 여기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는데, 네. 그거 일단 올려놓고 35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네, 진행하실까요? 네, 화면은 잘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우선 저번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위한 5장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저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한 거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5장은 그 미세 조정,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론과 경험적인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적어놨고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두 번째가 얼라이먼트 튜닝, 그리고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튜닝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양자화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트럭션 튜닝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인스트럭 인스트럭션 튜닝은 이제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된 언어 모델을 좀 더 세밀하게 튜닝하는 방법이고, 그이 방법은 지도학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자연어 형태의 포맷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전혀 새로운 작업 태스크와 다른 멀티 언어 환경에서도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인스턴스는 작업 설명, 그리고 선택적 인풋, 그리고 그 상응하는 아웃풋,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소수의 예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그 지도학습이다 보니까 이미 레이블이 필요한데, 다수의 레이블이 붙은 자연어 데이터를 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데이터세트 서식, 예,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해서 데이터셋 형식화 부분에서는 그 다양한 작업, 요약, 분류,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스턴스를 수집해서 이제 지도 학습으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초기 연구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셋을 그 자연어로 작성된 작업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태스크를 이해시키는데 활용됐고, 그 이때 작업 설명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라벨링이 없을 경우에 모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업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인 이제 프롬프트 소스를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채팅 데이터 서식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훈련 인스턴스가 공개된 그 자연어 데이터셋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시어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그 실제 우리 인간의 필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트럭트 GPT는 그 오픈 AI API로 제출된 실제 사용자의 쿼리를 이제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작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 레이블러들, 그러니까 약간 레이블 작업이 보통 인형 눈깔 붙인다고 하는데, 이런 후기 레이블링 작업이 그 작업을 통해서 실생활 작업에 대한 지시어를 구성하고, 아까 여기 위에서 언급했던 실제 인간의 필요와 맞는 걸로 이제 지시어를 구성하고, 다른 레이블 그룹이 이러한 지시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키상 훈련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GPT-4는 그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지시어를 디자인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지도학습을 통해 세밀하게 튜닝. 이거는 약간 그 그런 것 같습니다. 편향이라던가 윤리적인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GPT한테 해킹하는 방법 알려줘라고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해당 작업을 못하거나 누구를 골리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한, 그런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라고 일단 언급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파트로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가 합성 데이터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그 보통 레이블을 달거나 데이터에 주석을 달거나 이제 수동 수집할 때 이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는 진짜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수동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자동 방법들이 제한이 됐고요. 그 셀프 인스트럭트 방법은 이제 초기 작업 풀로 약 100개의 인스턴스만 필요로 하고 이때 몇 개의 인스턴스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LLM의 새로운 지시어와 입력, 출력상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그 다양성을 필터링하고 이제 새롭게 출력된 입력 출력상이 작업풀에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합성한 방법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규모 지시어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구성의 핵심 요소를 언급하는데 인스턴스의 품질은 모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개수를 늘리면은 일반화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게 확인이 됐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 항상 그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그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미미해지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작업 설명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더 베네피셜하고 이에 이를 위해서 길이, 구조, 창의성 등이 작업 설명의 다양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당 인스턴스 수가 적어도 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요 포화 상태라는 게 위에서 언급됐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능 향상이 미미해지는 지점을 언급하고요. 인스턴스 수가 그리고 인스턴스 수를 크게 늘리면 모델이 과적합될 위험이 있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즉, 이 네 가지는 인스턴스 수가 무조건 많다고 모델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스턴스의 품질이 더 중요하고 숫자는 좀 좋은 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고 오히려 과적 오버핏 위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매팅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연어 형식의 설계를 했을 때 LML 모델의 그 일반적인 작업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을 하고요. 이 작업 설명, 태스크 디스크리션은 그 LMM이 작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적절한 수의 예시를 사용하면은 모델의 지시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민감도도 완화가 되고 아무래도 이게 그 큐샷 이런 걸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를 지침에 포함시킬 경우 성능에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OT, 그 체인을 포함시키면은 추론 작업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매팅 디자인에서는 저희가 LML 모델을 일종의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요약을 하자면은 그 인스턴스 구성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지시사항의 다양성과 품질이 인스턴스의 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스트럭트 GPT와 알파카는 이렇게 인스턴스 수가 적지만 다양한 지시사항을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데이터셋의 특정 작업보다는 인간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인스턴스에 주석을 달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도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포맷된 데이터셋을 재사용하거나 기존의 제작된 데이터셋을 재사용하거나 기존의 LMM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지시사항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즉 GPT 쉐어 같은 GPT가 만들어낸 작업물을 다시 또 인스턴스로 재활용하는 사항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구성 방법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예비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튜닝 전략, 인스트럭션 튜닝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은 그 사전 훈련보다 그 프리트레인보다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훈련에 그 적은 수의 인스턴스만 사용된다고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효율적은 이제 적은 수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양 자체 데이터도 비용이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비용인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효율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드로 진행되면서 이런 면에 여러 가지 면에서 프리트레인과 최적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의 훈련 목표는 그 시퀀스 손실과 이제 최적화 설정 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 설정 외에도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데이터 분포의 밸런스입니다. 명령어 튜닝은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포함으로 튜닝 중에 다른 태스크들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때 그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한글로 하면 예시 비례 혼합 전략인데, 요 대명사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을 합친 다음에 거기서 각 인스턴스를 균등하게 샘플링합니다. 요게 요 방법이 이제 예시 비례 혼합 전략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셋의 샘플링 비율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성능 향상하고 하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인스턴스의 품질이 중요하다와 일맥상통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 데이터셋이 튜닝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의 최대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 캡을 일반적으로 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큰 데이터셋이 전체 분포를 압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GPT가 그 훈련을 하거나 튜닝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코드도 학습을 하고 언어도 학습을 하고 위키도 학습을 하고 웹문서도 학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코드가 전체의 80%라고 하면은 이 80% 비중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포를 고려해서 최대 캡을 설정해 준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 최대 캡은 일반적으로 수천 또는 수만으로 설정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그 프리트레인과 인스트럭션 튜닝의 컴바인인데요. 그 튜닝 과정을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OPT-IML이라고 하던데, 이 명 인스트럭션 튜닝 중에 사전 훈련 데이터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 튜닝을 위한 정규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별도의 그 두 단계 과정 대신에 그 다중 작업 학습을 사용해서 그 사전 훈련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혼합하여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킨 연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은 그 GLM 130B와 이제 갈락티카라는 사전 훈련 만뭉치의 작은 부분으로 통합해서 LMM을 사전 훈련시켜 봤더니 이제 사전 프리트레인과 인스트럭션 튜닝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연구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LML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능 개선입니다. 이 적당한 수의 적당한 수의 인스턴스로 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주요 방법으로 현재 이제 꼽히고 있다고 하고요. 모델의 다양한 규모에서 규모는 모델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실험은 모든 규모의 모델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성능 개선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모델도 튜닝을 통해서 미세 조정이 없는 큰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 경우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저희도 좀 뉴스 같은 걸로 접했던 것 같은데, 알파카 그 로컬 모델로 미세 조정을 했더니 그 특정 부분에서 GPT-3보다 나은 점수가 나오더라. 이런 사례들이 이걸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은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 사전 훈련 목표, 모델 적응 방법에서 일관되게 개선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LML에 필요한 명령어 데이터의 양이 그 사전 훈련 데이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성능 개선은 보여주지만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측면은 이제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이제 모델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거치면은 데모가 없어도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의학 쪽으로 파인 튜닝해서 의학 쪽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성이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나왔던 시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알고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로 알려져 있던 것 외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언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작업은 지금 제가 정리를 못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지는 그 몇 가지 약점들, 반복 생성, 뭐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영어만을 기반으로 했는데 다양한 언어에서 일반화된 작업 능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보통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영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영어로 튜닝했더니 다른 언어에서도 성능 개선이 뛰어나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언어를 위해서 모델을 훈련할 때 이런 명령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 전문화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전통적으로 NLP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일상적인 질문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지만, 이제 전문 영역, 의학, 법률, 금융과 같은 특정 도메인 지식은 부족한 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특정 도메인 전문가로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게 좀 접근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는 이제 플랜팜이라던가 그 메디팜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금융 쪽은 블룸버그 GPT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그 특정 분야로 파인 튜닝 하는 거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논문의 저자가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경험적 분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경험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가 얼라이먼트 튜닝입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는 얼라이먼트의 정의와 기준을 통해서 이 얼라이먼트 튜닝의 배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LML 얼라이먼트 튜닝을 위해서 휴먼 피드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얼라이먼트 튜닝을 위해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의 핵심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라이먼트 튜닝 기준에 대한 백그라운드인데요. 그 LLM은 다양한 그 NLP 작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 전혀 엉뚱한 답을 한다던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먼 얼라이먼트가 제한되었고요. 이러한 얼라이먼트는 원래 프리트레인이나 그 인스트럭션 튜닝과는 매우 다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튜닝을 하려면은 그 일반적으로 LML 모델의 일반 능력에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얼라이먼트 텍스라고 그 관련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튜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LML 모델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얼라이먼트 기준 개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 연구에선 대표적으로 그 유용성, 정직성, 인간에게 무해함 등의 기준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이제 몇 가지 널리 사용되는 기준들이 있지만 이 기준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이 세 가지 기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행동, 의도, 동기, 내적 측면 등에서 이제 얼라이먼트 튜닝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 맞게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직성 대신 정확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사한 얼라이먼트 기준도 있고요. 이제 위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세 가지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얼라이먼트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기준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주로 가장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이제 유용성은 사용자의 작업이나 질문을 가능한 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정직성은 LMM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무해함은 이제 LMM 모델이 생성하는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고, 이제 가능한 한 모델은 악의적 목적으로 요청을 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AI 윤리 기준으로도 좀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 윤리 기준은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준들이 전부 인간에게 좀 더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매우 주관적이고 인간의 인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이런 LML 모델 과정에서 최적화를 목표로 공식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LML을 얼라이먼트 튜닝 할 때 위에 이제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에 유망한 기법으로 레드 티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드 티밍에 대한 거는 따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인간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는 그 LML 모델이 대규모 말뭉치에서 언어 모델링 목표에 따라 훈련이 되는데, 그 이러한 훈련 과정은 사람들의 주관적이고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그 휴먼 피드백은 인간의 선호와 가치와 조화롭게 조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먼 피드백이기 때문에 피드백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인간이 또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휴먼 라벨러 셀렉션, 이제 인간 라벨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인간 주석이 인간이 직접 그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주석을 다는 게 인간 피드백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요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 주석을 달아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피드백이 곧 데이터고, 고품질의 데이터, 즉,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라벨, 인간 라벨러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영어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스페로우 프로젝트에는 이제 이 휴먼 라벨러로 영국 기반의 원어민을 일부러 선발하고
그들이 이제 학사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 불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 혹은 모델로 연구를 하는 사람의 의도와 이걸 휴먼 피드백을 수행하는 인간 라벨러 의도 사이에는 이제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모델의 출력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스 GPT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자와 인간 라벨러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성별 과정까지도 이제 추가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레이터라는 거를 사용해서 인간 피드백의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고 하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구자들은 인간 라벨러의 성능을 평가하고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라벨러, 그러니까 라벨링을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연구자의 마음에 드는 모델의 개발 방향성과 맞는 피드백을 주는 사람만 또 따로 선별해가지고 이 그룹을 슈퍼레이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레이터들을 이번 연구 말고도 후속 연구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로 협업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던가 이런 작업들도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을 컬렉션하는 방법은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제 랭킹 베이스드 접근법과 퀘스천 베이스드 접근법, 그리고 룰 베이스드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요것들은 정리는 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휴먼 피드백을 통한 이제 강화학습, 모델의 강화학습 파트입니다. 이제 휴먼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모델이 사람의 가치에 맞게 조정되게 하기 위해끔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이 휴먼 피드백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 하는 강화학습, 이제 RLHF가 제안이 됐고요. 이 RLHF가 얼라이먼트 기준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RLHF는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상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LMM 모델이 휴먼 피드백에 맞게 조정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RLHF 시스템은 그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 LM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간 피드백으로부터 학습하는 보상 모델, 요거는 강학습 모델이고, 이 그리고 RL 알고리즘을 통해 요게 RL입니다. 이 RL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요 오픈 AI가 사용했던 RLH 모델과 딥마인드가 사용했던 RLH 모델을 소개하는 파트도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상 모델 모- 그 보상 모델의 역할은 RM이네요. 이제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 인간의 선호를 반영하는 지침 신호를 제공을 합니다. 이 지침 신호는 스칼라값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상 모델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된 LM 혹은 인간의 선호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 훈련된 LM,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고, 그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 모델이 얼라이먼트 된 LM과 다른 파라미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RL 알고리즘의 적용 파트가 있는데, 이제 보상 모델로부터 신호를 사용해서 이제 요거는 위에서 언급된 인간의 선호를 반영하는 지침입니다. 신호는 이제 사전 훈련된 L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모델 튜닝을 위한 특정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PPO라고 하는 이제 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RL 알고리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LHF의 그 키스텝 3단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으로도 설명되고 있는데 피규어 9, 30페이지에 피규어 9가 이 프로세스를 도식한 피규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 시스템은 세 가지로 위에서 언급됐었던 이제 사전에 훈련됐던 LM 그리고 보상 모델 마지막으로 RL 알고리즘을 통해 LM을 훈련시키는 구조이다. 같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모델의 조정을 네, 잠시만요.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그 모델에 조정하려면은 그 지금 위에서 앞서서는 그 특정 목표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었고요. 그 LML은 굉장히 많은 수의 모델 매개 변수, 빌리언 단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개 변수를 튜닝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 요 파트에서는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을 위한 대표적인 매개 변수를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법과 그 LML을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기존 연구를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댑터 튜닝, 접두사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라 이렇게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댑터 튜닝은 이제 작은 신경망 모듈인 어댑터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삽입해서 튜닝을 수행하는 거고 특정 작업 목표에 따라서 어댑, 어댑터 모듈만을 최적화하고 원래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는 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튜닝을 진행하면은 미세 조정 과정에서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왜 장점이냐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LMM 모델의 매개 변수를 전체를 훈련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접두사 튜닝인데요. 그 특정 작업에 특화된 연속 벡터 접두사를 이제 언어 모델의 각 트랜스포머 계층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접두사 벡터만을 훈련해도 매개 변수의 효율적인 모델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접두사 튜닝을 진행하면은 모델이 자연어를 이해하는 태스크에서 그 다양한 매개 변수 규모의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롬프트 튜닝인데 그 입력 계층에서 훈련 가능한 프롬프트 벡터를 삽입해서 특정 하위 작업을 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는 이제 프롬프트 임베딩만을 작업 특화된 지도 학습에 따라 학습한다고 하고 있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랭체인에서도 좀 다뤘듯이 특정 태스크에 어떤 프롬프트로 수행하라라는 부분을 프롬프트를 임베딩해서 그 지도학습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계층에서만 예, 작은 수의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 그러니까 입력 계층에 포함되는 매개 변수만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존 언어 모델의 모델 용량에 크게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기존 언어 모델의 모델 용량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건 그 모델의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모델의 규모가 클수록 그 일반화된 작업에서 대부분의 성능에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성능, 모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성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라입니다. 이 굉장히 핫한데, 로라는 이제 그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스라는 논문이 따로 있고요. 이제 각 밀집 계층에서 업데이트 행렬을 근사화하기 위해 저랭크 제약을 사용해서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 수를 줄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로라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제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모델 복사본만 유지하면서 작업 특화된 저랭크 분해 행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로라가 갖고 있는 이제 행렬에 대한 계산 방법인데, 그 요거 로라의 장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크게 절약하는 게 장점이라고 했듯이, 이게 한번 로라를 적용하면은 그 메모리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크고요. 보통 LML 모델은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LML을 로컬에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그래픽 카드 용량만큼 라지 랭귀지 알파카 7B 같은 경우에 보통 그래픽 카드는 곱하기 2해서 14기가바이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러한 7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이제 14기가바이트가 필요한데, 여기서 11B가 되거나 알파카 11B가 되거나 13B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로는 메모리가 감당이 안 돼서요. 이제 로라를 통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 자체를 줄여서 이제 로컬에도 LMM을 얹힐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단계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효율적인 파라미터 미세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이 부분이 제가 말했던 부분이네요. 이제 더 파인 튜닝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그다음 연구하는 과정에서 로라의 방법이 오픈 소스 모델, 즉 이제 로컬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알파카 로라, 라마 어댑터와 같은 변형 모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튜닝 방법들을 오픈소스 LML에 적용해 본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런 튜닝 방법들을 적용한 스몰 모델들이 복잡한 작업에서는 이제 GPT 3.5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제 단순한 작업에서는 3.5보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미세 조정을 위한 라이브러리 PEFT라는 라이브러리가 GitHub에 공개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로라, 그리고 앞서 튜닝 방법들, 접두사 튜닝, P 튜닝, 프롬프트 튜닝 같은 튜닝 방법들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 효율적인 미세 조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자화가 나옵니다.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압축에서 양자화는 일반적으로 부동소수점 숫자를 정수로 매핑하는 과정. 이게 제가 컴파일을 잘 모르는데 컴파일에서도 이런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비트를 8비트로 바꾼다던가 8비트를 4비트로 바꾼다던가 이러한 작업들을 LML 모델 내에서도 이제 양자화해서 양자화를 성공하면은 이제 아까 로라로 메모리를 줄이듯이 양자화된 LML은 메모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 양자화를 위해서 인기 있는 양자화 함수에서는
뭐 S와 Z 같은 뭐 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과정인 D 양자화에서는 양자화된 값에서 원래의 값을 복구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뭐 계산식도 논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화 메서드에 대한 LML 모델에서의 양자화 메서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모델 양자화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제 양자화에 대한 훈련 의식, 이게 QA, 어, QAT와 그리고 후훈련 양자화,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제이션, 이제 PQT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QAT는 양자화 후에 추가적인 전체 모델 재훈련이 필요하고 PQT는 모델 재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를 설계하거나 LML 모델에서 양자화 방법을 설계하거나 스택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차이점이 이제 첫 번째는 막대한 수의 매개 변수를 포함하므로 그 PQT가 모델 재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QAT 방법보다 훨씬 비용이 적어서 이제 더 선호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우 다른 활성화 패턴, 이상치 특징을 가지고 가지기 때문에 특히 숨겨진 활성화를 그 양자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요거는 히든 레이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PQT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PQT 방법은 특정 요구 사항과 제약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PQT는 이제 혼합 정밀도 분해, 세분화된 양자화, 양자화 난이도의 균형 조정, 레이어별 양자화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각 내용들은 PQT 그 메서드가 가지는 이제 사례와 또 장점 그리고 연구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미세 조정을 향상시킨 양자화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학습 후 양자화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저비트 양자화가 종종 큰 성능 저하를 이제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Q로라에서는 이제 16비트 정밀도를 양자화된 모델에 추가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고정밀의 모델 미세 조정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라와 양자화 방법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비트로 양자화된 모델은 Q로라를 통해서 전체 16비트 미세 조정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QAT인데 QAT는 이제 데이터 없는 증류 방법을 적용해서 뭐 이렇게 QAT 방법을 탐구한 걸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라마를 기반으로 QAT를 실험했던 거에서는 캐시에 대해서 4비트 양자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아직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일단 나머지는 또 계속 그 양자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ML 모델을 양자화하는 라이브러리와 양자화된 LML 모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그 비츠 샌드 바이츠를 요거랑 그리고 GPT-4 라마, 오토 GPT-Q, 라마.cpp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양자화된 LML로는 허깅 페이스에서도 좀 양자화된 모델들 복사본이 출시되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블룸, GPT-J, 챗 GLM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GPT-Q는 양자화된 생성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라마와 OPT에 대해서 양자화된 버전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5장 내용이었습니다. 네. 와우, 수고 많으셨어요. 5장도 상당히 많네요, 내용이. 그러게
어, 음, 고생들 많으셨어요. 저만 다음 주, 아니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사장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냐, 이번 주에 시간 혹시나 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시간이 있으면은 오프에서 한번 보고, 또 이제 애프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또 얘기를 좀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늦어서 우리 투표 한번 그냥 걸어요, 주중에. 그러시죠. 저도 내일 출근을 아침에 9시 강의라서, 가야 되는데, 오늘도 못 자. 네. 일단,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 투표 조건으로 해서 할 건지 한번 올려볼게요. 의견 주시면 거기에 맞춰 투표 하나 올릴게요. 그러시죠. 뭐, 일요일 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두 음,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하고, 이렇게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낮에 보내주, 의견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들 쉬세요. 지금 12시 반 다 돼가네요. 그렇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주무세요.